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집트의 충격적인 발언. 2. 한국의 K는 절대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3. 차세대 전기 탱크 공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개발 초기에 너무 급하게 진행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문제를 극복해내고 세계적인 명품 무기가 되었네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집트가 모든 미국 M1 탱크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폴란드에 납품할 때 한국 생산의 놀라운 속도를 목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고위 정치민을 만나 방산 수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이뤄졌을 게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 역시 최근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만큼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2 전차 공장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이집트에서도 K2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국가의 수출될 물량과 한국에서 추가 양산될 K2 전차를 합치면 K2 전차의 총 생산량은 최대 무려 2,000대까지 불어납니다. 세계 방산무기 제조 강국민 독일을 꺾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만큼 남다른데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단 한 대의 전차가 없어 북한에 멸망할 뻔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2에 적용된 여러 체계가 객관적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국산화에 성공한 엔진의 성능은 독일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고 국산 변속기 역시 1에서 3차 양산분에 사용된 독일제 변속기에 비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산 비리 논란이 터지는 등 논란거리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국산 전차 엔진과 변속기 개발은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굉장한 성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전차를 만들었음에도 전차에 쓸 1500마력 엔진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성과이며 절대 다른 나라에 무시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과는 그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뒤를 바짝 추적하고 심지어 제치기 위해서는 상상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2 전차 수출 대박이라는 신호 뒤에 감춰져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K2 전차의 숨겨진 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K2 전차가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K2 전차를 팔아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이다 보니 아직 우리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 전차가 뭐가 얼마나 좋길래 독일을 바로 옆에 둔 폴란드나 미제 M1 전차를 1,000대나 가진 이집트가 K2 전차를 사냐는 것이죠. 심지어 이는 군대에 관심이 많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이들보다 더 깜짝 놀랐는데요.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K2 흑표는 방산비리, 논란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K2 전차가 최초로 공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차 생산국 러시아로부터 전수된 첨단 능동방어 체계, 우리 힘으로 개발한 복합장갑 합계량형, 유기압식 현수장치 ISU를 이용한 포각 조정, 첨단 센서와 네트워크 장비 등 당대 최고의 전차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해 보였던 K2의 여러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능동방어 체계는 알고 보니 주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반쪽짜리 방어 체계였고
전차의 핵심인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력화가 끝도 없이 지연됐습니다. 이 중에서 파워팩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합친 전차의 심장입니다. 두 부품을 합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교체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차가 엔진이나 변속기가 고장나면 당면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육중한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는 정밀 부품으로 의외로 쉽게 고장이 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수리도 어렵습니다. 구조가 너무 정밀해서 후방에서 분해해야 겨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는 전장에서 수십 톤의 무게를 급작스럽게 기동하기 때문에 구동계통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워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장에서 전차가 고장나면 전차를 버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파워팩이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화시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파워팩 덕에 엔진이든 변속기든 파워팩이 망가지면 바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져 전차의 비전투 손실이 급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파워팩의 국산화가 추진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멈청났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전차를 완전히 국산화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자부심에 많은 이들이 흑표 파워팩 개발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파워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차에 들어갈 만큼 작고 강한 데다 튼튼하기까지 한 엔진과 변속기를 제조할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가진 나라가 아주 적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일본 등 엔진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강대국조차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기술로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뢰성을 인정받은 MTU사의 MTU-883 엔진과 랭크사의 변속기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성공에 고무된 일부 국방 관계자들이 파워팩 국산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개발하지 않는다면 적차를 메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해 국산화 반대론자들은 아직 우리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본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1990년대에 K 전차가 사용하는 MTU-883 엔진과 동일한 1500마력 출력을 낼 수 있는 미쓰비시 10ZG32WT 엔진과 MT-1506단 변속기로 구성된 90식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1989년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 지은 후 1990년 30대가 양산됐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의 수준은 처참했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일본 스즈키에서 들여온 FAC 엔진으로 티코를 출시했습니다. FAC의 최고 출력은 41마력이었습니다. 그나마 현대가 1991년 5월 자연 흡기 92마력, 터보차저 129마력 및 최초의 국산 엔진 알파 엔진을 제작했으나 1500마력 엔진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적차를 불과 20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누가 보아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전차 엔진의 국산화는 강행됐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국산 무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을 만들 수 없다면 수출은커녕 전시에 필요한 부품을 수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국산화가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한국의 대역전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2 흑표용으로 개발한 DV27K 엔진은 4행정 디젤 엔진입니다. 4행정 디젤 엔진은 엔진 효율이 우수해 적은 연료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배기량이 크지 않아 출력을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한마디로 일단 만들면 성능은 좋지만 고출력으로 제작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90식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은 2행정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 출력을 올리기 쉽고 구조가 단순한 만큼 엔진 무게가 가벼워 개발이 쉽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높지 않고 연료 소모가 아주 큽니다.
이 때문에 90식 전차의 연비는 무려 킬로미터당 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로 330m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DV27K 엔진은 4행정 구조 덕에 1리터로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4행정 구조에 더해 연비에 좋은 롱스트로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전차 개발에서는 후발주자이며 우리 엔진의 경쟁 상대가 K 1차 양산분에 들어간 독일제 전차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국산 엔진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는 개발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05년 4월 파워팩 국산화가 결정됐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각팬 속도 제어, 가속 등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량이 이뤄졌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K2 전차의 양산 수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심지어 같은 해 엔진 제작사인 두산이 K2 개발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당시 개발 당사자는 어차피 실패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차 개발 자금을 빼돌려 중장 비용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평가시험에서는 엔진 실린더가 깨졌고 가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K2 엔진은 방산 비리 엔진, 결함품이라는 이미지가 굽어졌습니다. 심지어 K2 행산론자들조차 독일산 엔진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독일산 엔진이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과거 1980년대 두산인프라의 전신이던 대우중공업은 대형차용 280마력 엔진인 D848M을 독일 맨사로부터 사들여 제작했습니다. 주로 버스에 쓰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첫 국산 장갑차 K200에도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국산 장갑차를 탄 장병들의 혹평도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개발진은 이런 혹평에도 굴하지 않고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개량형인 350마력 D848T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이를 K200 장갑차의 개량형민 K200A1에 실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2848T 엔진을 다시 한번 개량해 K21 보병 전투차가 쓸 750마력 D840렉스 엔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진은 DV27K 엔진 역시 언젠가 독일제 엔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해 실제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으리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명품이라던 독일산 엔진에서 결함이 우수수 터진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되지 않는 결함, 일단 기어에서 변속이 불가능한 결함, 냉각팬 모작동으로 인한 주행 도중 엔진 정지, 용접 미흡으로 인한 누유 등 명품 독일 엔진이 아니라 중국산 짝퉁 엔진 같은 결함이 속출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독일산 엔진이라고 해도 사람이 만든 엔진이고 독일산이라고 언제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앞지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산 엔진의 여론이 다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엔진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티르키예가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사용할 파워팩을 우리 기술진이 만든 DV27K 엔진과 에스트 15K 변속기로 구성된 국산 파워팩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랜 소름을 딛고 국산 전차 엔진이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파워팩이 독일산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 안의 대한민국에 그동안 보인 열정과 노력이라면 앞으로 생산될 K2 개량형과 K3 전차에 탑재될 차세대 전차에서는 세계 최강 독일조차 압도할 전차용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불과 10년 전에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리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들보다 약간 뒤처졌을 뿐 그들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지금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10월 25일자 우크라이나 전황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동부 발라클레아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 9,000명이 일정 돌파를 개시한 것에 기민했는데요. 수백 대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로 구성된 이 돌격은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과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루안스크주의 관문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 손실이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 많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러시아 기갑부대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몰살당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거짓대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 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력으로 중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력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부대를 두고 새로운 돈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용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 양산된 K1 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3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1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무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전차 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오차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만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네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에서 3.5세대민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네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일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1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1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E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4I 체계와 피아식 별장치민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 투시 잠만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 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건업건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제 보조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E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1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E1 전차인 상황에서 K1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앱스,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2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생산라인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2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2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 1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신한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화학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필요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탄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 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메가와트 출력의 전기 추진 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이 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배는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배의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